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청주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외괴담. 이건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야기는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교에서 제 친구 녀석이 갑자기 어제 이상한 일을 당했다며 저한테 달려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9시 10분쯤 그때 유행했던 포샤포샤를 먹으며 문을 열고 아파트 현관을 지났을 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둔탁한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뭔가 몽둥이에 맞은 소리가 났다고 말했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 3층에 있는 자기 집 초인종을 막 눌러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고 쾅 소리는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무서운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3분 뒤에 어머니가 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들, 여기서 왜 울어 누가 그랬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그렇게 눌렀는데 못 들으신 건가? 그리고 그 쾅쾅거리는 소리는 뭐지? 난 처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겨들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마도 귀신이라고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녀석은 매일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 이틀 후인가 그때 녀석의 어머니가 잠깐 어디 가야 된다고 나에게 그 녀석을 집에 데려다 주라고 아주머니가 시키셨습니다. 이유는 녀석이 겁이 많아서입니다. 난 과자의 유혹에 넘어갔고 녀석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녀석과 같이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문을 들어서자 문이 쾅 하고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난 바람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위층에서 끼악 소리가 났습니다. 난 무서워 현관문을 열었지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집에 들어가려고 열쇠를 꺼낸 뒤 우리는 계단을 2계단씩 뛰어다녔습니다. 한참을 아무리 달려도 계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공포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벌레 보듯이 쳐다본 뒤 씩 웃고 나랑 같이 가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포 속에서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녀석의 어머니 덕분에 구출되었습니다. 녀석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미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난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그리곤 절대 그 아파트에는 가지도 않았고 그 녀석과도 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난 아직도 그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취괴담. 저는 자취를 하는데요.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건물이 저희 친척분 건물이라서 1층은 제가 자취를 하고 2층에는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사세요. 3층은 친척분께서 사시고요. 사실 자취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온 후 밥을 먹고 컴퓨터를 하다가 1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저녁 8시쯤이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은 터라 배가 고파서 2층에 올라가 보기로 했죠. 할머니가 계시면 맛있는 거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도 전부 꺼져 있고 조용한 게. 그래서 불을 켜고 방마다 다 열어보며 할머니랑 부모님을 찾았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생각해보니 내일이 일요일인지라 오늘 부모님께서 가족 동반 모임에 간다고 하신 게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아마도 친구분 집에 마실 가신 것 같고 그렇게 배가 고파서 라면만 끓여 먹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에 김치랑 참치랑 다 꺼내놓고 라면 끓여서 맛있게 먹었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놀다 오시라고 말해두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그런데 문을 잠그려고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으려는 순간 안에서 문이 철커덩하고 잠기더라고요. 분명 열쇠 구멍에 열쇠 넣지도 않았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너무 놀라서 막 1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문 막 잠그고 방마다 불 다 켜고 TV 켜고 컴퓨터 켜고 이불 속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부모님이랑 할머니 찾느라 방마다 문 다 열어보고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불 속에서 떨면서 생각났던 것이 왜 현관문 보면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게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멍이요.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구멍이요. 그 구멍 거실 불을 켜두면 그 구멍으로 안에서 밖으로 빛이 새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니 제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으려고 할 때 그 구멍이 새까맸어요. 소름 끼쳤죠 정말로. 이건 도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얼른 다시 나와서 2층으로 갔는데 아직도 그 구멍이 새까맣더라고요. 왠지 저를 안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계속 거기 있지 못하고 빌라 입구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40분 정도 후에 부모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빌라 입구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부모님께는 모르는 척하고 같이 2층으로 올라갔죠. 엄마가 열쇠로 문 열고 있을 때도 그 구멍은 새까맸더라고요. 안에서 밖을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저는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엄마가 열쇠로 문을 여니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대요. 거실 불은 그대로 켜져 있고 방 곳곳 옷장소까지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이거 구멍이 뭔가 막혀서 새까맸나 싶어서 문을 다시 닫고 밖에서 보니 안에 있는 거실 불이 그 구멍으로 새어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아까는 왜 까맸을까? 누군가가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후로 다신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정말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와 함께 라면 먹고 볼일 보고 다 했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근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매화. 며칠 전 이사한 나에게 집들이를 온다며 소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들어오던 시우와 종욱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하긴 무리도 아닐 테지. 나도 처음 이 집에 도착했을 때의 반응이 저들보다 더했으니 내가 악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는 형이 살던 집인데 해외로 전근 가는 바람에 집이 몇 년 비게 됐나봐. 그래서 싼 값에 들어올 수 있었어.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야. 집은 내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꽤 넓은 단독주택인데다 작은 차고까지 있었다. 하지만 산동네 쪽에 위치한 데다 근처에는 단독주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연립 아파트가 사방을 메우고 있었다. 그 덕에 햇빛도 잘 들지 않아 어둡고 음습한 공기가 집안을 꽉 메우고 있었다. 넓은 내부 구조 여기저기가 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처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파손된 곳도 많아 공포영화 세트장처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지금 시우나 종욱이 보고 있는 집안도 그나마 내가 힘닿는 데까지 치워놓은 상태였다. 대충 치워놓았던 안방에서 술자리를 펴며 시우가 입을 열었다. 역시 자취방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 치워놓으니까 정말 멋진걸. 그러게 말이야. 집도 엄청 크고 혼자 살기에는 좀 적적하긴 하겠다. 종욱의 말에 내가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그럼 너네도 여기 와서 살래? 안 그래도 나도 이렇게 큰 집에 살기는 무리거든. 비좁은 자취방에서 혼자 살던 시우는 좋아하며 승낙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종욱은 약간 망설이는 눈치였다. 글쎄, 나도 그러고 싶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네. 집들이 겸 청소를 도와주겠다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밤새 술 마시고 떠들기에 바빴다. 진탕술을 마시고 방 안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녀석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벌컥 열었지만 여전히 아침 햇살이 비춰 들어오지는 않았다. 산 그림자와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집은 마치 분지같이 되어버려. 겨우 정오가 되어야만 그제야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시우와 종욱은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나 앉았다. 나는 녀석들에게 한번 슬쩍 웃어주고는 해장국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아침 식사 후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녀석들에게 나는 면장갑과 쓰레기 봉투를 던져줬다. 언급글을 받아든 녀석들이 나에게 뭐야? 하고 물어오자 나는 면장갑을 끼며 친절히 대꾸했다. 보면 몰라? 청소하라고 청소. 원래 이런 의도로 우리 집에 놀러온 거 아니었어? 투덜거리는 녀석들과 함께 집안 곳곳을 치워가기 시작한 지 몇 시간째. 작은 방 몇 개와 욕실, 주방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햇빛도 들지 않는 데다 습기까지 많아서 천장과 벽지 곳곳에는 시커멓게 곰팡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엄지손가락만 하게 자란 바퀴벌레들도 슬금거리며 기어다녔다. 시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5마리째 바퀴벌레를 발로 밟아 죽였다. 너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했다며. 응, 이것도 내가 꽤 치운 거라고. 한 군데 손도 못 댄 곳도 있긴 하지. 어디? 거실이 마지막 아니야? 종욱이 주변을 휘휘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집 뒤편에 작은 차고가 하나 있더라고.
너희들과 같이 치우려고 남겨뒀어. 나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차고를 가리켰다. 차고도 있어? 시우가 눈을 반짝거리며 창문에 기대섰다. 차고라고는 하지만 거의 창고에 가까운 거지 뭐. 잔뜩 기대한 것 같은 녀석들을 데리고 차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지만 녀석들은 아랑곳 않고 눈까지 반짝반짝 빛내며 나의 뒤를 따랐다.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종욱이 더욱 관심을 보였다. 하긴 요즘 주차 문제로 다들 고민이 많다고 하니까. 집 뒤쪽 커다란 연립 아파트의 그늘 속에 웅크리고 앉은 낡아빠진 차고를 보고는 녀석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곧 시우가 겸연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오래되었으니까 그렇겠지. 치우면 좀 나아질 거야. 머쓱해진 내가 열쇠를 뒤적거려 문 옆에 설치된 자물쇠에 철컥 열쇠를 꽂아 넣었다. 우웅 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이중으로 접혀 올라가도록 설치된 차고 문이 작게 흔들거리다가 곧 미동도 않고 덜컥 멈춰섰다. 자동문이야. 근데 왜 올라가다가 마냐? 나는 대답 대신 문 쪽으로 다가가 끙끙거리며 문 아랫부분을 잡고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모르겠어. 안 쓴 지 오래돼서 그런가 봐. 서 있지들 말고 와서 좀 도와. 그제야 녀석들은 비척비척 걸어와서는 나와 같이 문을 밀어올리기 시작했다. 곧 철컹거리며 문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시우가 농담삼아 반자동이네 하고 말하며 웃어댔다. 차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쾌쾌한 냄새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독한 냄새에 코를 잡으며 뒷걸음질 쳤다. 안에 시체라도 있는 거 아냐? 종욱이 여전히 코를 잡은 채 코맹맹이 소리로 실없이 물어왔고 나는 녀석을 향해 비웃음을 한번 픽 날려주었지만 정말 이런 악취가 시체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되지 뭐. 차고 안은 여전히 햇빛이 들지 않아 침침했고 나는 도저히 차고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어 밖에서 얼쩡대며 안을 살펴봤다. 우습게도 차고 안에는 문 말고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조차 하나 없었다. 후각이 냄새에 익숙해진 것인지 아니면 공기 중으로 냄새가 흩어진 것인지 곧 코에서 손을 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나는 천천히 차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는 어두침침한 벽을 더듬어 불을 켰다. 차고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녀석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진짜 시체라도 본 거야? 차고 안은 온통 새하얀 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새하얗다는 말보다는 투명하다고 해야 하나. 전혀 꽃답지 않은 창백한 시체 같은 멀간 식물들이 차고 안 어디랄 것도 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바닥과 벽 심지어는 천장까지도 푸석푸석한 썩은 낙엽 조각들과 먼지들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무슨 식물 같은데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느낌이 좋지도 않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야. 마치 종욱이 더듬대며 말끝을 흘렀다. 죽은 여자 피부 같아. 저 새끼는 국문과 아니랄까봐 꼭 말을 해도 시를 써라. 우스갯소리를 하는 시우 덕분에 날카롭던 분위기는 다시 무마되었지만 나도 어쩐지 그 꽃의 창백함에서 시체의 서늘함이 연상되어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하긴 뭐 어차피 이것도 식물의 종류일 테니까 태우면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말을 마치며 가장 문 가까이 섰던 꽃 같은 식물을 툭 하고 건드렸다. 그러자 벽에 붙어 흐물거리던 그것은 눅진눅진해 보이는 낙엽더미와 함께 땅으로 축 떨어져 내렸다. 습기가 많아서 불이 붙지도 않겠는걸. 차라리 삽으로 떠내는 게 낫겠다. 시우가 눅눅해진 벽을 살피더니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삽과 쓰레받기를 가지고 나와 벽에 붙어있던 식물들을 떼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다. 별 힘쓸 일도 없이 삽만 갖춰다 대면 툭툭 바닥으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번갈아가며 2명은 식물을 떼어내고 1명은 바닥에 떨어진 잡동사니를 쓸어 모았다. 시우가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고 갑작스런 상황에 우리는 놀라 시우에게 달려갔다. 철제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인지 머리 중앙 두피가 살짝 긁혀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는 중이었다. 장갑을 벗고 시우의 머리를 살피던 내가 살짝 긁히기만 한 시우의 머리를 살펴본 후 상처 주변을 입으로 후하고 살짝 풀어주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화끈한 통증이 밀려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에 먼지 들어간 것 가지고 집가 더 엄살이야. 얼른 청소나 하셔. 머리를 벅벅 긁고 일어선 시우가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내 모습에 우스갯소리를 하며 차고 청소를 마저 하기 시작했다. 결국
시우는 청소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다. 종욱이는 다음 학기나 되어야 집에서 독립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나도 그리 깔끔한 성격이 아니라 집을 치우는 일을 매우 귀찮게 여기지만 시우는 나보다 더했다. 제발 방 좀 치워라. 곰팡이 다시 생기겠다. 잔소리하지 말고 내 방이나 잘 치워.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오며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시우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문득 쉼 없이 머리를 긁고 있는 시우를 발견했다. 녀석은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들은 두피 사이를 긁어대고 있었다. 그렇게 안 씻더니 비듬 생겼구나. 그제야 시우는 나를 힐끔 바라보더니 머리에 가져갔던 손을 의식하며 멋쩍게 웃어 보였다. 이 집에 이사 오고부터 머리가 심하게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 그건 집 탓이 아니고 내가 안 씻어서 그래. 내가 톡 쏘아 붙이자 시우가 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더러운 건 너도 만만치 않으면서. 너는 다래끼냐? 눈은 왜 긁고 그래? 시우의 말을 듣고 놀란 내가 고개를 들자 정면으로 어두컴컴해진 거실의 유리창이 눈에 들어왔고 거울처럼 비춰진 내 모습은 오른쪽 눈 주변을 벅벅 긁어대고 있었다. 그러네. 내 말 듣고 보니까 눈이 간지럽기 시작한 것 같아. 구박하지 말고 너도 좀 씻으셔. 시우는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시우의 머리가 기대었던 쿠션에는 비듬처럼 보이는 새하얀 각질가루가 미세하게 쌓여 있었다. 내가 자꾸 의식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눈은 더욱 자주 그리고 더욱 심하게 간지러워졌다. 그럴 때마다 손을 씻고 안약을 넣었다. 안약을 넣거나 낮에 활동할 때는 별다른 간지러움이나 통증은 없었으므로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다래끼인가 싶어 사 먹었던 약은 별 효과가 없었는지 자고 일어나면 눈 주변이 자주 아팠으므로 나는 임시방편으로 안대를 하고 다녔다. 며칠 전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 시후에 방문을 똑똑 소리가 나게 노크했다. 너 방 안에 여자라도 숨겨뒀냐? 왜 밖에 안 나오고 지랄이야? 밥 차려놨어. 한참을 식탁에 앉아 시우를 기다리던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시우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혼자 밥을 먹어버렸다. 무슨 대단한 논문이라도 쓰는 거야? 밥도 안 먹고 뭐하냐? 안 나올래? 며칠 동안 내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우에게 결국 내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치자 그제야 끼익하고 시우의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방문이 열린 작은 틈 사이로 후욱하고 불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코를 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제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얼굴은 하얗고 눈은 푸르죽죽하게 퀭한 모습의 시우가 야윈 얼굴로 비척거리며 방 밖으로 나왔다.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을 돌려 내게 힘없이 시익 웃어 보이는 시우는 어울리지 않는 겨울용 털모자를 덮어쓰고 있었다. 밥 안 먹어. 비척대며 주방으로 걸어가던 시우는 곧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심상치 않은 시우의 눈치를 살피며 곁에 앉아 식사를 도와주었다. 너 어디 아프냐? 걱정이 된 내가 묻자 한두 숟갈 뜨던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더니 시우가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우의 손가락들은 쉴 새 없이 털모자 위에 두피를 극적대고 있었다. 나 어떡하면 좋아? 왜 그래? 녀석의 푸르스름한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마저도 퍼석퍼석해 보였다. 한참을 말없이 울던 녀석은 곧 목 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예전에 너 처음 이사 왔을 때 차고에서 봤던 꽃 기억나? 응, 기억나지. 종욱이가 시체 같다고 한 꽃. 근데 그건 왜? 그 꽃 내가 알아봤거든. 그 꽃 이름이 수정초래. 그래, 너 할 일도 없냐? 그런 걸 알아보게. 그 꽃 곰팡이 꽃이래. 우리가 이미 그 차고에 들어섰을 때 나던 쾌쾌한 냄새는 곰팡이 냄새와 뒤섞인 수정초의 포자들이었어. 마땅한 숙주를 찾지 못한 그것들이 우리의 코 속으로, 폐 속으로, 피부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봤지? 벽에 기생한 수정초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것들은 살아있는 숙주를 원했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는 시우를 보며 나는 잠시 겁에 질렸다. 겁에 질린 내가 사정없이 시우의 멱살을 붙들고 뺨을 후려갈겼다. 그리고 순간 나의 거센 몸놀림에 시우의 머리에 쓰고 있던 털모자가 쑥 벗겨졌다. 나는 눈앞의 상황에 놀라 잠시 숨을 멈췄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털모자를 주우려 몸을 구부렸다. 시우의 두피는 이미 녹아내릴 만큼 찐득거리고 있었고 그 위로 생기 없이 말라버린 검은색 머리카락들이 살짝 덮여 있었다. 아,
그리고 그 중앙엔 차고에서 보았던 수정초가 손가락 2개만큼의 크기로 솟아 있었다. 시우가 몸을 구부리자 머리 중앙에 뿌리 내린 수정초가 흔들리며 덩달아 움직이며 먼지같이 미세한 하얀 포자 가루들을 공중으로 흩뿌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현이가. 시우가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는 수정초 위로 털모자를 덮어 씌우며 입을 열었다. 그날 내 머리에 났던 상처 속으로 포자가 파고들어 뿌리를 내린 거야. 이 눅눅한 집은 온통 곰팡이의 천국이라고. 너와 나 모두가 곰팡이의 숙주가 되어버린 거야. 시우는 경악하는 내 모습에 씁쓸한 웃음을 날리더니 내 오른쪽 눈에 안대를 잡아뜯었다. 이것 봐, 이 바보 같은 자식, 이래도 부정할 거야? 안대를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흐릿하게 보였다. 거실의 한쪽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 속 내 모습은 이미 시우와 상태가 비슷했다. 내 오른쪽 안구와 피부 조직의 틈 사이에서 수정초가 엄지손가락 반만큼 싹이 나 있었다. 머릿속의 상처로 포자가 파고든 시우와 눈 안으로 포자가 침투한 나. 나는 기절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종욱이가 찾아와 이유를 물었지만 시우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깔끔한 성격의 종욱이는 방이 버석거린다며 가끔 방 청소를 해주거나 음식을 해주고 갔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시우의 머리 위에 수정초는 이제 5개가 되었고 나의 오른쪽 눈동자는 완전히 수정초에게 잠식당했다. 시력은 잃은 지 오래였고 가끔 들여다보면 어느새 또 새로운 싹이 자라있곤 했다.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난 언제 왼쪽 눈까지 잃을지도 모른다고. 그래, 요즘 나도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어져. 시우는 예전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말라갔다. 차라리 이 망할 곰팡이들을 잘라내자. 뿌리까지 뽑지 않는 이상 생명이 질겨서 또 자랄 거야. 그럼 뿌리까지 뽑아버리자. 서로의 것을 뽑아주는 거야. 예전에도 나는 몇 차례 이것들을 잘라버리려 했지만 조금만 힘주어 건드리면 통증이 너무 심해.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었다. 좋아, 그럼 서로 뽑아주기야. 시우와 나는 면장갑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수정초를 단단히 잡았다. 손에서 미끄러질 것을 대비해 장갑 안쪽에는 끈끈한 불도 붙여두었다. 시우와 나는 서로의 수정초를 잡고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고 그것은 시우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다행히도 손에 붙은 끈끈이 푸른 수정초에 착 달라붙었다. 시우도 나도 너무너무 아팠지만 서로 죽을 힘을 다해 수정초를 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우리의 수정초들은 떨어져 나갔다. 쩍 하는 두개골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내 손에 잡혀있던 시우의 수정초는 영양분이 되었던 시우의 뇌조직을 뿌리에 칭칭 감은 채 그대로 내 손 안에 들려 있었다. 보기 좋게 반으로 갈라진 두개골 사이에서 피와 뇌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수정초는 흐물거리며 시우의 둥그런 뇌를 뿌리로 우악스럽게 움켜쥔 채 놓지 않았다. 머리가 갈라지자 그 충격인지 안구까지 토로록 거리며 흘러내린 채 반대편으로 쓰러진 시우의 손에는 내 눈 속에서 기생한 수정초가 보였다. 수정초는 나의 안구를 삼키고도 모자라 나의 모든 내장 기관을 잠식할 셈이었는지 시신경에 연결된 근육 조직과 식도 및 내장들을 모조리 오른쪽 눈구멍으로 흐물거리며 끌고 나가고 있는 참이었다. 텅 빈 뱃속으로는 울컥거리며 공기가 차올랐고 피칠갑이 된 나의 오른쪽 눈구멍과 시우의 오른손에 들린 나의 수정초까지는 내장이 붉고 누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잠시 동안 시우도 나도 우리는 서로의 수정초를 손에 든 채 만족한 웃음을 입가에 걸었다. 이 자식들은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종욱은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중얼거리며 다시 신경질적으로 벨을 눌렀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슬며시 걱정이 된 종욱은 담을 뛰어넘어 집 안으로 발을 옮겼다. 집안 곳곳을 휘감고 있는 불쾌한 냄새의 종욱은 코를 막으며 현익과 시후의 이름을 불렀다. 천천히 발을 들여놓은 거실 바닥에는 예전 차고에서 보았던 창백한 꽃이 무더기를 이루며 피어 있었고 바닥은 온통 곰팡이 투성이었다. 젠장, 집 꼴을 이렇게 해놓고 어딜 간 거야. 다시 전화해볼까? 휴대폰을 꺼내든 종욱은 현익의 핸드폰 번호를 꾹꾹 누르다가 잠시 멈칫했다. 이게 뭐야? 이제까지는 잘 몰랐는데 얼마 전 현익네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에 베인 손가락에 감아두었던 밴드 사이로 무언가 삐죽 솟아올라 있었다. 이게 뭐지? 종욱이 천천히 밴드를 풀자 손가락 끝에 생긴 작은 상처는 하얗게 골만 눅진눅진해져 있었고 그 사이에서 창백하고 작은 수정초의 새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살을 헤집고 나오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첫 경험. 중학교에 입학한 지 근 2달이 지났다. 남녀공학에서 여중으로 바뀌고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도 서먹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도 제법 익숙해졌다. 서서히 여름의 열기가 교실로 침범할 즈음이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낯선 여자아이를 내 옆에 앉혀주셨다.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전학이라니 나는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적당한 키에 유난히 하얀 얼굴, 크고 까만 눈에 오뚝한 콧날까지 정말 인형처럼 예쁜 그 아이의 이름은 나린이었다. 나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훨씬 튀어 보이는 그런 아이였다. 나는 낯가림이 무척 심했지만 내 옆자리에 말없이 앉는 그 애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저, 나린이라고 했지? 그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며 나를 바라본다. 난 은지라고 해. 너 참 예쁘구나. 내가 약간 쑥스럽게 말을 흘리자 나린이는 입술을 살짝 말아 올려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나는 나린이의 대답에 어안이 벙벙해 멍하니 그 애를 쳐다봤다. 나린이는 어느새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이리저리 비춰보고 있었다. 매우 흡족하다는 웃음까지 흘리면서 쉬는 시간이 되자 나린의 주변으로 애들이 모여들었다. 나린아, 너 눈 정말 크구나. 민경이의 말에 나린이가 예쁘게 웃어 보였다. 아까의 그 거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디 살았어? 언니나 동생 있어? 가족들도 너만큼 예뻐? 반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나린에게 질문을 했고 나린이는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상냥한 태도로 아이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자리로 돌아가자 나린이는 교과서를 펴며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귀찮은 것들. 아이들은 예쁜 나린이와 친해지고 싶은지 쉬는 시간마다 나린이에게 왔다. 나린이는 귀찮은 기색 없이 생글거리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내 팔을 움켜잡고는 친구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은지야, 나 너랑 밥 같이 먹고 싶어. 밥 먹고 나선 학교 구경도 시켜줘. 애들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나린이가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짓는 그 얼굴에서 무언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 같은 것을 느꼈다. 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나린이는 잽싸게 나를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급식실로 가면서 나린이는 내내 분통을 터뜨리며 짜증을 냈다. 뭐야, 걔들은 전학 온 사람 처음 본대. 시간마다 와서 괴롭히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쁘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나린의 눈치를 살피며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예쁘다는 내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나린이는 눈을 깜빡거리며 그런가 하고 중얼거렸다. 한 달 동안 나린이는 내 짝으로 지내면서 내내 자기보다 못생기거나 여전히 자기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귀찮아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아이들 앞에서도 생글거리며 예쁘게 웃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공주병의 이중인격자라 이상한 애라고 생각되어 선생님께 부탁해서 짝을 바꿔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몇 주 지내는 동안 성격이려니 생각하며 나도 익숙해져 버렸다. 그날 교실 청소를 하고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초등학교 때 꽤 친하게 지내던 미영이를 만났다. 미영은 우리 동네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린이 얘기가 묻어나왔다. 그러자 미영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되물었다. 정나린, 걔가 너네 학교로 갔어? 나린이 알아? 걔 그냥 볼 때는 되게 예쁜데다가 맨날 생글생글 웃는데 알고 보니까 성격 장난 아니더라. 우리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다니지를 않나. 자기보다 얼굴 못생겼다고 깔보고 남자애들이랑 조금만 친하게 지내면 질투하고. 하여튼 걔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그래서 너네 학교로 전학 간 거야. 걔랑 친하게 지내서 하나도 좋을 거 없을걸. 나린의 웃는 모습만 봤다면 미영의 말을 농담처럼 듣고 넘기겠지만 이미 나린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버린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렇구나 하고 대꾸했다. 수업 시간에 나린이가 작지만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 내가 돌아보자 나린은 제법 길어버린 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 머릿결 굉장히 좋구나. 묶지 말고 풀어봐. 싫어. 덥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걸린단 말이야. 그러자 나린이는 들키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 한 번만 그러고 와. 훨씬 예쁠 거야. 나는 그제야 늘 무관심하게만 봐오던 나린의 머리 스타일을 힐끔 바라봤다.
또래 친구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세련된 스타일의 단발이었다. 저렇게 예쁜 나린이가 하라는 건데 뭐. 나는 나린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다음 날 나는 나린이와 약속대로 머리를 풀었다. 어깨 정도까지 오는 길이라서 묶지 않으면 혼날 텐데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결국엔 내라 모르겠다 하고는 머리를 푼 채 등교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나린이가 싱긋 웃으며 내게 말했다. 머리 풀고 왔구나. 예뻐진다니까 진짜 하네. 가시가 있는 듯한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우물쭈물하자 나린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다시 웃어 보였다. 나린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기분이 상한 내가 자리에 털썩 앉자 뒷자리에 앉은 선주가 나를 보고 입을 열었다. 은지야, 머리 풀었네. 너 머릿결도 엄청 좋다. 그래. 이상하지 않아? 난 무지 어색한데. 아니, 예쁜데 뭐. 은지 내가 처음이라 그래.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을 거야. 원래 처음엔 다 그런 법이니까. 옆자리의 나린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불쑥 끼어들었다. 친한 듯 내 목에 팔을 감고 착 달라붙어 말을 하더니 선주를 보고 빙긋 웃었다. 은지한테 내가 머리 풀라고 했어. 은지 예쁘지? 내가 어이가 없어 멍하니 나린을 보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주가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좋겠다. 나린이랑 있으면 예뻐지는구나. 나린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와 굉장히 친하게 굴었기 때문에 반 아이들은 다들 나와 나린이 무척 친한 줄로만 알았다. 나는 머리를 다시 묶고 다니기 시작했고 나린은 그저 알 수 없는 묘한 웃음만 입에 걸 뿐이었다. 정말 이 학교 급식은 입에 안 맞아. 싸구려 같아. 점심 식사를 하고 교실로 돌아오며 나린이 또 투덜거렸다. 이제까지 잘 먹어놓고선 억지로 겨우겨우 먹은 거야. 진짜 맛도 되게 없네. 한참을 투덜거리던 나린은 또 뭔가를 생각해냈는지 내게 은근한 목소리로 물어왔다. 은지야, 우리 내일 도시락 싸 오지 않을래? 급식비 아깝게 웬 도시락이야?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서 내일은 도시락 좀 먹어볼까 해서. 나린은 또 특유의 예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를 자꾸 졸라댔다. 은지야, 우리 도시락 먹자. 하루씩 도시락 싸와서 이번 주는 2번만 도시락 먹고 다음부턴 급식 먹자. 그렇게 하자, 은지야.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나린이 하도 졸라대기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 내일 먹을 도시락은 내가 먼저 싸오기로 했다. 메뉴는 나린의 부탁대로 치즈 샌드위치.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내가 돼지인 줄 알아? 옥상에서 나린이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나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풀었다. 친구와 같이 먹겠다고 엄마를 졸라서 샌드위치를 많이 싸왔는데 나린이 또 한마디 톡 쏜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나는 잠시 나린을 흘겨보며 앞에 놓인 치즈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린 역시 샌드위치를 입으로 가져가 우물거리며 한 조각을 먹어치운 후 중얼거렸다. 먹을 만하네.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나린의 업신여기는 말투에 나는 화가 나서 식사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섰다. 샌드위치를 막 베어 물던 나린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순간 멈칫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내 쪽은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 옥상 바닥으로 씹고 있던 음식물을 뱉어냈다. 손에 들림 먹다 만 샌드위치 속을 들여다보더니 돌연 나린이 나에게 벌컥 화를 냈다. 미쳤어? 이거 뭐야? 나린이 내 앞으로 쑥 들이민 것은 치즈와 함께 샌드위치 속을 채우고 있는 슬라이스된 오이 조각이었다. 이딴 걸 왜 넣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야. 나 오이 알레르기 있단 말이야. 나는 잠시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망각해버렸다. 몸이 막 가렵기 시작한 것 같아. 나린은 손에 든 샌드위치를 바닥으로 던지며 신발로 몇 번 눌러 밟았다. 짜증나지만 이번엔 용서해줄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다음번엔 잘 만들어와.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분했다. 대체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단 말인지. 내가 자기의 시녀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았다. 나린의 태도보다도 그 변덕스러운 태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나에게 더 화가 났다. 나린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예쁘게 굴었고 나에게는 더욱 친하게 대했다. 하지만 난 그날 이후 나린의 말은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되도록이면 피하려 했고 애들 앞에서 친하게 굴어도 모른 척하며 지나갔다. 선생님께 부탁해서 짝도 새로 바꾸고
그럭저럭 얼마 동안은 잠잠한 듯 보였다. 그런데 하필 오늘 재수없게도 제비 뽑기를 해서 뽑은 주번의 날인과 내가 걸렸고 꼼짝없이 늦게까지 단둘이 남아야 했다. 칠판을 지우고 교탁을 걸레로 훔치고 창문을 닦는 내내 나리는 이리저리 교실을 돌아다니며 알짱거렸을 뿐 청소도구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너는 청소 안 해? 그제야 나린이 힐끔 나를 보더니 벌레 씹은 얼굴로 말했다. 싫어. 더럽단 말이야. 나리는 자리로 돌아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집에 가려는 모양이었다. 더러워서 하기 싫다고. 너 말야, 저번 학교에서 왜 왕따 당했는지 알만해. 내 말에 나린이 멈칫하더니 매섭게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러고 안 그러고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애들이 참 싫어할 만하겠다고. 그제야 나린이 피식거리고 웃으며 다시 가방을 정리했다. 뭐야, 은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예쁘니까 질투하는구나.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이면 되잖아. 하여튼 기집애들이란 자기보다 조금만 예쁘면 질투하고 욕한다니까. 더욱 화가 난 내가 마치 나린을 한 대 칠 기세로 씩씩거렸다. 너 말야,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그럼 너한텐 너 같은 그런 얼굴이 예뻐 보여. 나린은 어이가 없다는 듯 대꾸하더니 눈짓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바닥에는 오늘 미술 시간에 사용한 조각칼이 떨어져 있었다. 나린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주워. 턱으로 까딱거리며 거만하게 나린이 말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구부려 나린의 발밑에 떨어져 있는 조각칼을 움켜쥐었다. 너 같은 애들은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내가 너 같은 애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왜 고마운 줄을 몰라? 하여튼 못생기기라도 했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내가 몸을 숙이자 그런 나를 내려다보며 건방지게 말을 흘리던 나린이 얼굴을 감싸쥐고 길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칼날을 세워 깊게 내려찍은 조각칼이 하필이면 나린의 큰 눈에 가서 박혀 있었다. 나는 칼을 더욱 힘주어 고쳐주며 몇 번이고 눈 안으로 박아 넣었고 그럴 때마다 나린은 알 수 없는 욕설과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칼끝으로 모양이 일그러진 안구가 꿰어나왔고 나린은 눈구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기절했다. 쓰러진 나린의 몸통으로 수십 번씩 난도질을 하는 동안 물렁한 안구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나린은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 미동조차 없었다. 나린의 목에 몇 번이고 칼을 쑤셔박아 목 전체를 둥그렇게 칼집을 내기 시작했다. 뼈 때문인지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해 내기란 작은 조각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커터 칼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불쑥 몸을 일으키는데 부욱하고 천 찢어지는 소리가 나며 조각칼에 엉겨붙었던 나린의 목과 연결된 얼굴 피부 조직들이 한꺼번에 뜯겨 올라오기 시작했다. 오똑하고 예쁜 코가 흐물거리며 내려앉고 도톰한 입술이 마치 가면처럼 내 손에서 너덜거렸다. 눈구멍에서 흔들거리던 푸딩 같은 한쪽 안구가 결국 바닥으로 또로록 굴러갔다. 나는 그것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다시 곧게 펴서 근육 조직과 피가 엉겨붙은 나린의 얼굴 위로 다시 예쁘게 올려주었다. 미안해, 나린아. 용서해줘. 나린은 여전히 미동이 없었다. 분명 눈은 감겨있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나는 나린처럼 빙긋 웃어 보였다.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래. 이해하지. 몸통은 실수하지 않고 잘 뜯어줄게. 나는 뒤적거려 나린의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나린의 얼굴 위로 올려주었다. 너 말야, 예뻐.